천하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을 제대로 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본성은 이미 작은 순간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정약용이 남긴 말입니다. 1801년 정약용은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었습니다. 조정의 총애를 받던 학자에서 강진 귀양길로 끌려갔습니다. 그날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제까지 형제라 부르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생 함께하자던 친구들은 그의 집안을 모욕했습니다. 심지어 빌려줬던 돈을 독촉하는 자까지 나타났습니다. 정약용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제 오늘 변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다만 자신이 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18년 유배지에서 그는 수천 명의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본성이 나쁜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형 정약전이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동생아, 사람의 본성은 숨길 수가 없어. 작은 것을 보렴. 그 작은 것이 모든 진실을 말하고 있어. 밥 먹는 태도, 작은 부탁에 반응하는 모습,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하는 말. 바로 그 작은 것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약용이 18년 동안 발견한 7가지 신호를 모두 공개합니다. 이 신호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신호를 보이는 사람은 100% 당신을 배신합니다.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모습.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을 끓이다 보면 그릇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작은 그릇은 금방 넘치고 큰 그릇은 끓어도 고요하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유배길에서 정약용은 한 상인을 만났습니다. 그 상인은 정약용에게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주막 주인이 국에 소금을 조금 덜 넣었습니다. 상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걸 국이라고 내놔? 장사를 이따위로 해? 주막 주인이 사과하며 소금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진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면 다야?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지. 계속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정약용은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소금 하나 때문에 저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며칠 후 길을 가다 비를 만났습니다. 상인은 또 화를 냈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비가 와? 재수 없게 해.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또 며칠 후 짐을 실은 말이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말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돌도 못 피해? 정약용은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 모든 것에 화를 내는구나. 문제가 뭘까요?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모든 불편을 참지 못한다는 겁니다. 음식간이 맞지 않는 것, 날씨가 마음에 안 드는 것, 동물이 실수하는 것, 이 모든 게 참을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이런 사람의 문제는 명확합니다.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견디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과 함께 긴 여행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끔찍했습니다. 매일 뭔가에 화를 낼 게 분명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매 순간 긴장해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전염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도 모르게 조심스러워집니다. 이러면 또 화내려나? 저렇게 하면 기분 나빠하겠지? 끊임없이 눈치를 봅니다. 그러다 보면 당신의 행동이 줄어듭니다.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행동도 못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관리하느라 정작 당신의 삶은 사라집니다. 정약용은 그 상인과 일찍 헤어졌습니다. 나중에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작은 것에 화를 내는 사람은 큰 일을 함께 할 수 없다. 오늘은 국이 싱겁다고 화를 냈지만 내일은 내 말 한마디에 화를 낼 것이다. 정확한 예측이었습니다. 몇 년 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상인은
동업자와 사소한 일로 다투다 손찌검을 했고 결국 사업을 망쳤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는 화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 냈는데 음식이 형편없으면 당연히 화낼 수 있잖아. 날씨 때문에 일정이 꼬였는데 짜증낼 수도 있지.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주막 주인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비도 당신을 괴롭히려고 내리는 게 아닙니다. 말도 일부러 넘어진 게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 완벽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이 싱거우면 소금을 넣어 먹으면 됩니다. 비가 오면 처마 밑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말이 넘어지면 천천히 일으켜 세우면 됩니다. 약한 사람은 즉각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화부터 냅니다. 그리고 자기 화를 정당화합니다. 충분히 화낼 만했어.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교통이 막히면 화를 내고, 주문한 음식이 늦으면 짜증을 내고, 날씨가 덥거나 추우면 불평하는 사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작은 것에 분노하는 자는 큰 것을 품을 수 없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분노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당신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누군가의 변덕스러운 감정에 흔들리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 거리를 둘 때입니다. 그 사람의 화는 반드시 당신을 향할 날이 옵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은혜는 잊고 원한만 기억하는 모습.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에 글씨를 쓰면 곧 사라지지만 돌에 새긴 글씨는 천년을 간다. 어리석은 자는 은혜를 물에 쓰고 원한을 돌에 새긴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한 이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집이 낡아 비가 새고 농사지을 땅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를 도왔습니다. 지붕을 고치는 일을 도왔고 책을 빌려주어 그를 가르쳤습니다. 겨울에는 옷을 한 벌 지어주었습니다. 1년 넘게 여러 번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이웃은 매번 고마워했습니다. 선생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이웃이 정약용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관아에 송사를 걸려고 하는데요. 선생님께서 그를 좀 봐주실 수 있으신지요? 정약용은 난처했습니다. 자신은 죄인 신분이었습니다. 송사 문서에 관여했다가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오. 제 처지로는 어려울 것 같소이다. 그 이웃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날 일찍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이상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이웃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저를 무시합니다. 제가 한 번 부탁했다고 냉정하게 거절하시더군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역시 양반들은 다 그렇습니다.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 거죠. 정약용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냉정하게 대한 적도 없고 무시한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단지 할 수 없는 일이라 거절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정약용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사람이 선생님을 섭섭하게 봅니다. 그동안 선생님이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그걸 다 잊은 것 같습니다. 정약용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1년 넘게 도운 것은 다 잊었고 단 한 번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것만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기억뿐 아니라 그것을 원망으로 키운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이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분께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지붕도 고쳐주시고 책도 빌려주시고 옷까지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딱 한 번 부탁했더니 매몰차게 거절하시더군요. 받은 것은 크게 말하면서 그것을 은혜가 아니라 서운함의 증거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 한 번을 못 해주시다니. 정약용은 그날 밤 일기에 적었습니다. 100번을 베풀어도 그는 당연하게 여긴다. 하지만 단 한 번 못 해주면 그것을 배신으로 기억한다. 이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바닥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 후
그 이웃은 정약용을 찾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선생님께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정약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은혜를 기억하는 그릇이 없다는 것을. 받은 것은 금방 새어나가고 섭섭한 것만 돌처럼 단단하게 남는다는 것을. 1년쯤 지나서 그 이웃에게 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해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 사람에게도 부탁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또 똑같이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도와주다가 이번 한 번을 못 해주다니. 마을 사람들이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에게나 저러는구나. 결국 그는 마을에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도와줘봤자 나중에 원망만 돌아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의 가장 큰 문제는 배은망덕이 아니다. 받는 것을 권리로 여긴다는 것이다. 당신이 베푸는 순간 그것은 이미 그의 것이 된다. 그러니 못해주면 빼앗긴 것처럼 느낀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를 100번 도왔습니다. 그런데 10첫 번째 부탁에 이번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괜찮아요. 그동안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다릅니다. 100번이나 해주고 이번 한 번을 못 해주세요? 저한테 정 떨어지셨나 보네요. 이들에게 당신의 호의는 저축이 아닙니다. 당신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당신이 많이 베풀수록 당신의 빚이 커지는 겁니다.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도와줄 때는 고마워하지만 한 번 못 도와주면 그동안의 일을 다 부정하는 사람. 베푼 것은 기억 안 나는데 못해준 것만 생생히 기억하는 사람. 정약용의 조언입니다. 은혜를 물에 쓰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마라. 그의 그릇에는 고마움이 담기지 않는다. 아무리 부어도 샌다. 그리고 당신만 지친다. 당신의 선의가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그 관계는 끝낼 때가 된 겁니다. 진짜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은 적게 받아도 크게 기억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많이 받아도 금방 잊고 조금만 서운해도 평생 원망합니다. 당신의 선택입니다. 3번째 신호입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모습.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슬픔에 웃음을 짓는 자는 하늘이 반드시 본다. 그 웃음은 언젠가 자신의 눈물로 돌아온다. 유배 초기 정약용은 같은 처지의 유배인들과 지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이선비였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학식도 있었습니다. 함께 시를 짓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유배인 하나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진흙탕에 빠져 옷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다친 데는 없었지만 꼴이 우스웠습니다. 이선비가 웃었습니다. 하하, 양반이 진흙탕에 굴러다니다니 볼만하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저 꼴을 보세요. 정약용은 불편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창피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선비는 계속 웃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한 유배인이 관아에서 꾸중을 들었습니다. 잘못은 크지 않았지만 관리가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그 사람은 풀이 죽어 돌아왔습니다. 이선비가 정약용에게 말했습니다. 보셨죠? 저 사람이 꾸지람 듣는 거. 평소에 잘난 척하더니 꼴 좋네요. 목소리에 묘한 즐거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잘못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왜 기뻐하십니까? 이선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쁜 건 아닙니다. 그냥 저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게 위안이 되네요. 그 순간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남의 불행에서 위안을 얻고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며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였습니다. 누가 실수하면 제일 먼저 웃었습니다. 누가 곤란해하면 조금 즐거워했습니다. 누가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안 됐네요 라고 말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반대로 누가 좋은 일이 생기면 어땠을까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축하한다고 말은 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잘 됐네요 라고 하지만 금방 화제를 돌렸습니다. 정약용은 관찰했습니다. 이선비는 남이 잘 되는 걸 견디지 못했습니다. 남이 칭찬받으면 불편해했습니다. 남이 성공하면 이유를 찾았습니다. 운이 좋았겠지. 원래 집안이 좋잖아. 하지만 남이 실패하면 편해했습니다. 남이 곤란해하면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비교하면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네. 저 사람도 저렇게 힘들잖아. 정약용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자신의 불행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남도 불행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남이 불행해야 자기 불행이 덜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어느 날 이선비에게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유배형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약용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비는 다른 유배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만 형이 줄면 미안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미안해하는 척이었지만 속으로는 우쭐했습니다. 자신만 잘 될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보며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은 거짓이었습니다. 형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선비는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때 다른 유배인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처지 아닙니까?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선비는 그 위로가 불편했습니다. 너도 결국 안 풀리잖아 라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평소에 그런 시선으로 남을 봤으니 남들도 자기를 그렇게 본다고 생각한 겁니다. 정약용은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기록했습니다. 남의 불행에 기뻐하는 자와는 기쁨을 나눌 수 없다. 내가 잘 되면 그는 속으로 괴로워한다. 내가 힘들면 그는 속으로 즐거워한다. 이런 자와 무슨 인연을 이어가겠는가?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명확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남의 성공이 자기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남이 행복하면 자기가 불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의 불행을 보며 위안을 얻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네. 이게 그들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비참한 일입니다.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축하는 하는데 눈빛이 이상한 사람. 당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안타까워하는 척하지만 뭔가 기뻐하는 것 같은 사람. 정약용은 경고했습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자는 결국 자신의 불행도 키운다. 시기와 질투에 가득한 마음으로는 자기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남을 시기하는 데 에너지를 쓰면 자기 인생을 가꿀 에너지가 없습니다. 남의 실패를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 성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자신의 기쁨을 숨기게 됩니다.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의 진짜 사람이 아닙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모습.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도 남의 탓을 하는 자가 있다. 이런 자는 평생 같은 자리를 맴돈다. 성장이란 자기 허물을 아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유배지에는 자비를 돕는 하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장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은 그럭저럭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씨가 물동이를 깨뜨렸습니다. 정약용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 이 동이가 원래 금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진 겁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며칠 후 장씨가 심부름을 잘못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왜 엉뚱한 곳에 갔습니까? 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목소리가 작으셨습니다. 그래서 잘못 들었습니다. 또 며칠 후 밭일을 하다가 작물을 망쳤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날씨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씨앗이 원래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약용은 패턴을 알아챘습니다. 장씨는 한 번도 제 실수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이유가 있었습니다. 동이가 문제고, 날씨가 문제고,
말이 분명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정약용은 직접 확인했습니다. 장 씨에게 아주 분명하게 지시했습니다. 마을 입구 김첨지 댁에 이 편지를 전해 주십시오. 김첨지입니다. 마을 입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 씨는 마을 끝에 박서방 집으로 갔습니다. 돌아와서 물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이 헷갈렸습니다. 표지가 없어서 어디가 입구인지 몰랐습니다. 정약용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적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동이를 깨뜨린 이유가 동이 탓이라면 다음에도 동이를 조심하지 않을 것이다. 길을 잘못 간 이유가 표지 탓이라면 다음에도 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것이다. 정확했습니다. 장 씨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새로운 이유를 찾았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땅이 미끄러웠다. 다른 사람이 방해했다. 더 심각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장 씨가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아서 작은 화재가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일은 없었습니다. 정약용이 엄하게 물었습니다. 불씨를 확인했습니까? 했습니다. 분명히 껐습니다. 아마 바람이 불어서 다시 붙었나 봅니다. 바람은 불지 않았습니다. 그럼, 맞다. 옆집에서 누가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실수로 뭔가 떨어뜨렸나 봅니다. 책임을 끝까지 피했습니다. 자기 실수를 인정하면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정약용은 글을 더 이상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인을 구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장 씨는 여러 집을 옮겨 다녔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도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실수를 하고 남 탓을 하고 결국 쫓겨나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배움이 없다는 겁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실수를 통해 배우는 사람이 있고 실수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잘못했구나. 다음엔 조심해야지. 배움이 생깁니다. 성장합니다. 하지만 실수를 부정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상황이 안 좋았어. 운이 나빴어. 배움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제자리입니다. 더 무서운 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일이 잘못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인이 책임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정약용은 정리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자는 당장은 벌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른다. 신뢰를 잃기 때문이다.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일이 잘 되면 자기 덕분이고 일이 잘못되면 남 탓인 사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황이 안 좋았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문제야. 조심하십시오. 이런 사람과 일을 함께하면 당신이 희생양이 됩니다. 뭔가 잘못되면 당신 탓이 됩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정약용의 단호한 조언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남에게 돌리는 자와는 함께 일하지 마라. 그런 자와 함께하면 언젠가 큰 누명을 쓴다. 당신의 인생에서 이런 사람을 걸러내십시오.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지금 거리를 두는 것이 나중에 고통을 막는 길입니다. 5번째 신호입니다.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모습.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참된 품격은 자기보다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높은 곳에서는 굽실거리고 낮은 곳에서는 거만한 자, 이는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다. 유배지로 가는 길에 정약용은 한 역관을 만났습니다. 최 역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인 신분이었지만 관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최 역관은 정약용에게 급진이 대했습니다. 정약용이 비록 죄인 신분이었지만 원래는 높은 벼슬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 선생님께서 이런 고초를 겪으시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만 하십시오. 허리를 굽신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막에서 식사를 하는데 주막 주인의 어린 아들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차가 조금 쏟아졌습니다. 최 여권의 얼굴이 돌변했습니다. 이 멍청한 놈, 차도 제대로 못 나르냐?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먹였습니다. 주인이 달려와 사과했습니다. 최 여권은 계속 화를 냈습니다. 애를 이따위로 키웠어?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지. 정약용은 불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찰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관리 하나를 만났습니다. 최 여권보다 높은 직급이었습니다. 그 순간 최 여권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나리께서 이런 곳에 계시다니 영광입니다. 허리가 90도로 꺾였습니다. 말투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까 주막에서 호통치던 목소리는 어디 가고 조심스럽고 공손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관리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저기 가서 말 좀 묶어두게. 예. 바로 하겠습니다. 최 여권이 뛰어갔습니다. 아까 주막 주인의 아들에게 심부름 시키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여관에 묵었습니다. 여관 하인이 이불을 깔아주었습니다. 최 여권이 또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불이 차갑잖아. 다시 가져와. 하인이 사과하며 이불을 바꿔주었습니다. 최 여권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누웠습니다. 며칠을 함께 가며 정약용은 계속 관찰했습니다.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자기보다 낮은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높아졌습니다. 관리를 만나면 비굴했습니다. 주막 주인을 대하면 거만했습니다. 마부를 대하면 함부로 했습니다. 하인을 대하면 막대했습니다. 하루는 비가 왔습니다. 길이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최 여권의 신발이 더러워졌습니다. 마부에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닦아. 마부가 자기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 여권이 화를 냈습니다. 뭐? 내가 감히 내 말을 거역해? 그때 마침 높은 관리가 지나갔습니다. 최 여권이 그 관리에게 달려갔습니다. 나리, 이 진흙탕 길이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손수 관리의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구나. 오직 지위만 보이는 거다. 최 여권에게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구였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이용해야 할 대상, 자기보다 낮은 사람은 부려먹을 대상. 그게 전부였습니다. 유배지에 도착한 후 정약용은 최 여권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식은 들렸습니다. 최 여권은 계속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 애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승진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 사이에서 평판은 최악이었습니다. 최 여권은 위에는 약하고 아래는 강하다. 결국 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하들이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아무도 그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상부에서 문제가 생기자 그를 감싸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약용은 기록했습니다. 위를 섬기고 아래를 업신여기는 자는 결국 둘 다 잃는다. 위에서는 신뢰하지 않고 아래에서는 존경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진심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면을 바꿉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쓰는 가면, 힘 없는 사람 앞에서 쓰는 가면,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면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당신에게 친절합니다. 당신이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일 당신이 쓸모 없어지면 태도가 돌변합니다. 더 무서운 건 배신입니다. 정약용도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권력이 있을 때 떠받들던 사람들, 유배를 가자 순식간에 돌아섰습니다. 어제의 충성이 오늘의 모욕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충성은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이익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관계였습니다.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상사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는데 후배나 부하에게는 거만한 사람, 손님에게는 공손한데 직원에게는 함부로 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의 친절은 가짜입니다. 당신이 유용할 때만 친절합니다. 당신이 필요 없어지면 냉혹해집니다. 정약용의 경고입니다.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사람. 그의 충성과 우정은 믿을 수 없다.
그는 사람을 보지 않는다. 오직 이익만 본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상사에게도 예의 바르고 후배에게도 예의 바릅니다. 손님에게도 친절하고 직원에게도 친절합니다. 사람을 지위로 보지 않고 사람 자체로 봅니다. 하지만 이중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위아래를 구분합니다. 자기보다 위면 비굴하고 자기보다 아래면 거만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그 사람의 충성도, 우정도 진짜가 아닙니다. 당신의 지위가 바뀌면 그의 태도도 바뀔 겁니다. 그 배신을 당하기 전에 지금 멀어지십시오. 6번째 신호입니다. 이익 앞에서 변하는 모습.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인은 이익으로 모이고 이익으로 흩어진다. 이익이 있을 때의 웃음은 진심이 아니요. 이익이 없을 때 보이는 그 차가운 얼굴이야말로 진짜 본심이다. 강진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한 상인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박상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을 좋아했고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박상인은 자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는 게 즐겁습니다. 글 읽는 법도 배우고 싶습니다. 차를 가져오고 때로는 과일도 가져왔습니다. 정약용은 흔쾌히 책을 빌려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박상인은 감사해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 영광입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박상인이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양에 물건을 보내려 하는데요. 혹시 선생님께서 아시는 양반 댁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선생님의 추천이라면 믿고 거래할 것 같습니다. 정약용은 난처했습니다. 자신은 죄인 신분이었습니다. 한양의 인맥도 대부분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죄송하오. 지금 제 처지로는 어려울 것 같소이다. 박상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날 일찍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박상인의 방문 횟수가 줄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던 것이 한 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는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이해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았던 건 배움 때문이 아니었구나. 인맥 때문이었구나.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흑산도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소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정약전이 비록 완전히 복권되지는 않았지만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자 박상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장사가 바빠서 자주 뵙지 못했습니다. 오늘 좋은 차를 구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했습니다. 정약용은 맞이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내 형편이 조금 나아지니 다시 오는구나. 박상인은 이야기 끝에 또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형님께서 이제 좀 자유로워지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혹시 형님을 통해서 한양 쪽 거래를. 정약용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박상인은 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마을에 새로운 양반이 이사를 왔습니다. 유배를 온 것이 아니라 낙향한 양반이었습니다. 그것도 꽤 재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상인이 그 양반에게 붙었습니다. 거의 매일 찾아갔습니다. 선물을 가져가고 심부름을 자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박상인이 요즘 새로운 양반한테만 가네요. 그렇죠. 돈이 되니까요. 반년쯤 지났을까요? 그 양반이 박상인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장사를 확장하라고 도와준 겁니다. 박상인은 감격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하지만 장사가 잘 안 되었습니다. 박상인은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 양반이 독촉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났소. 박상인이 변명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갚겠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돈은 갚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양반이 화를 냈습니다. 이건 사기 아니오? 그러자 박상인이 돌변했습니다. 제가 언제 꼭 갚겠다고 했습니까? 사업이 잘 되면 갚는다고 했죠. 지금 안 되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심지어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 양반이 고리대금을 했습니다. 저를 이용해 돈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 양반은 분개했습니다. 하지만
박상인은 계속 발뺌했습니다. 결국 그 양반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정약용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박상인은 나에게 왔을 때 배움을 말했다. 거짓이었다. 그가 원한 건 인맥이었다. 새 양반에게 갔을 때 은혜를 말했다. 이것도 거짓이었다. 그가 원한 건 돈이었다. 이익이 있을 때는 형제처럼 굴었고 이익이 없어지자 원수처럼 변했다. 박상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신이 권세 있을 때 찾아왔던 사람들.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유배를 가자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빌려준 돈을 독촉하러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돌아오실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제 돈은 미리 받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관계가 아니다. 그건 거래다. 거래는 이익이 있을 때만 유지된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은 항상 거창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형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없어지면 태도가 바뀝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 일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감정으로는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더 악질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등을 돌리면서도 상대를 탓합니다. 당신이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처음부터 기대한 제가 잘못이었네요. 정약용은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진정한 벗은 이익이 없어도 남는 자다. 이익으로 모인 자들은 이익이 사라지면 흩어진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다. 그러니 슬퍼하지도 마라. 다만 처음부터 그런 자와 깊은 인연을 맺지 말라.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쓸모 있을 때는 형제처럼 대하다가 쓸모 없어지면 남처럼 변하는 사람. 필요할 때는 친구라고 부르다가 필요 없어지면 연락이 끊기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이 말하는 우정은 우정이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당신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친구고 없으면 남입니다. 정약용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이익 앞에서 변하는 자를 미워하지 마라. 그들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다. 다만 이제는 알았으니 거리를 두어라. 진정한 관계는 이익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당신을 도구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사람으로 보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7번째 신호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바람과 같아서 흔적이 없고 행동은 발자국과 같아서 반드시 남는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자는 바람만 일으키고 길은 가지 않는 자다. 유배 생활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정약용은 같은 처지의 유배인을 만났습니다. 이선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식도 있고 말도 잘했습니다. 이선비는 늘 큰 뜻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썩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돌아가면 백성을 위한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구상한 게 있습니다. 정약용이 물었습니다. 어떤 구상입니까? 이 마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를 모릅니다. 제가 서당을 열겠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무료로 할 겁니다. 눈빛이 빛났습니다. 정약용은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시작하실 겁니까? 곧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만 하면 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약용이 물었습니다. 서당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 그게 말입니다. 장소를 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당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직도 장소를 못 구하셨습니까? 장소는 구했습니다. 그런데 교재가 문제입니다. 어떤 책으로 가르쳐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서당은 여전히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정약용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선비와 대화한 다음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아이 몇 명을 모았습니다. 자기 거처 한쪽에서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서당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당 한쪽에 앉아서 천자문을 가르쳤습니다. 교재도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책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선비가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약용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오십시오. 함께 가르칩시다. 다음 날 아침, 이선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만나자 변명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다음에 꼭 가겠습니다. 다음 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선비가 또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마을 우물이 낫지 않습니까? 제가 고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약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우물도 고쳐지지 않을 거라는 걸. 과연 그랬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 우물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직접 우물을 고쳤습니다. 돈을 조금씩 모아서 석공을 불렀습니다. 며칠 만에 우물이 깨끗해졌습니다. 이선비는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말했듯이 우물을 고쳐야 했습니다. 다행히 마을 사람들이 해냈군요. 마치 자기가 시작한 일처럼 말했습니다. 정약용은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말만 할 것이다. 행동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한 노인의 집 지붕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마을 사람 몇이 모여서 급하게 고쳤습니다. 정약용도 도왔습니다. 이선비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날 비가 와서 몸이 안 좋다며 방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선비가 그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지붕 괜찮으시습니까? 제가 어제 비 때문에 못 갔습니다.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또 뭔가 있으면 꼭 말씀하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노인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선비는 말만 한다는 걸. 1년이 지났습니다. 이선비는 여전히 큰 계획들을 말했습니다. 책을 쓰겠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책입니다. 정치 개혁안을 만들겠습니다. 이 지역 지도를 그리겠습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정약용은 어땠을까요? 말은 적었지만 일은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고 마을 사람들의 송사를 도와주었고 다리를 설계했고 농사법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책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수많은 저작들. 말하지 않고 묵묵히 했습니다. 18년 후 유배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정약용을 배웅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글을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설계해 주신 다리 덕분에 장사가 잘 됩니다. 이선비도 함께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난 후 한 마을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 양반 참 말은 잘했는데 하나도 한 게 없네. 정약용은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렵다. 그래서 사람은 말로 판단하면 안 된다.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행동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이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약속은 거창합니다. 꼭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실천은 없습니다.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준비가 덜 되어서, 상황이 안 좋아서. 더 나쁜 건 변명을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더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하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완벽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날 때마다 큰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 다음에 꼭 할게라고 말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는 사람. 도와주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안 보이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의 약속은 믿지 마십시오. 말은 공짜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정약용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말은 듣지 말고 행동을 보라. 말이 100마디라도 행동이 하나 없으면 그 사람은 빈 수레와 같다. 소리만 요란하고 실은 텅 비었다.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말이 적고 행동이 많습니다. 약속도 신중하게 합니다. 하지만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반대로 말만 하는 사람은 약속을 쉽게 합니다. 지킬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저 그 순간 좋게 보이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말만 하는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기대는 배신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조용하지만 묵묵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당신의 사람입니다. 정약용이 18년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 두툼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면 평생 고생이요.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면 평생 편안하니라. 오늘 우리가 나눈 7가지 신호. 사소한 일에 화내는 모습, 은혜를 잇는 모습,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모습,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모습, 약자에게 강한 모습, 이익 앞에서 변하는 모습,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 이 중 하나라도 보인다면 지금 당장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 그 이상한 느낌, 그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당신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나쁜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지혜다. 죄책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멀어지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렇게 달라집니다. 나쁜 사람이 떠난 그 자리에 좋은 사람이 옵니다. 인생은 공평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지혜를 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평온한 하루를 응원합니다.